안녕하십니까. 금강경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제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을 읽고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이 밀어주신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2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분의 이제 끝부분은 이제 스보리 존재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제라 스보리야, 착하구나 스보리 존재여, 여여소설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열의 선원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부촉하시고 잘 호념하시나니라. 여금대청 너희들은 마땅히 들어라. 당의여설 마땅히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시민되는 응여시지며 여시항복기 시민이라.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보리 존자가 또 대답을 하기를 유언이다 세존아, 월랑념은 하나이다. 맞습니다 세존님. 당연하십니다 세존님. 즐거이 듣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월랑용문은 또 원효용문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원래 즐거울 낙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악자, 음악이라는 악자 있죠. 악으로도 읽고 한편으로는 낙자, 즐거울 낙자라도 읽고, 그다음에 또 요자라도 있습니다. 요자에 있는 거는 그렇게 또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왜 유교 공자 말씀, 맹자 말씀인가? 공자 말씀에 인자 요선하고 지자 요선하고 인자 요순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또 인자한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 때 그때 이제 즐거울 낙자가 그때는 요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는 발음이 세 가지 발음이 있어요. 똑같은 글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자로 읽는 것은 많은 금강경 해설서들이 이제 대부분 요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왕조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나서,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나서 그것은 이제 시범적으로 한 것이 바로 우리 민중들이 가장 많이 믿고 따르던 불교 경전을 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해설한 그런 그것도 월인 천광지옥이라는 부처님의 일생을 비유한 그런 책을 한글로 썼죠. 그리고 이제 금강경도 해설해가지고 그때 아마 세조 때인가 그랬죠. 금강경도 해설해가지고 금강경 3가해가 있습니다. 5가해가 아니라 3가해, 세 개만 간추려서 한 것이 3가해인데 그것이 한글로 또 번역한 후민정음으로 번역한 시범적으로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읽는 것이 연락용문이 아니라 원요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건데, 그러나 사실은 오가의 여러 선사들이 해설해 놓은 걸 봐도, 그거를 즐겁게 듣겠다, 그런 식으로 해설을 했다는 걸 보면은, 또 한 사람은 또, 좋아할 요자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고, 아마 원효용문도 의미가 있고, 월락용문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월락용문으로 일단 해설했습니다.
그렇게 또 번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서부쪽 제보사를 하시며 선원염 제보사를 하시며 서부쪽 제보사를 하시나니라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께서 열애는 지난번 시간에 왜 진리에서 오신 분이 열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애께서 보살들을 잘 생각하시고 잘 부축하신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해석은 아마 상당히 드문 제 독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공부하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라로 비운다면은 나라의 그 주권자가 옛날에는 임금이고 지금은 뭐 하여간 대통령이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 주권자가 아니라 그걸 대신하는 사람이 나라의 최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장군이나 또 이제 누구를 지명할 때 지명을 하면서 내가 뒤에서 잘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임무를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이 뭐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라도 나라를 직접 하나하나 통치하는 건 아니고 다 사람들을 다 파견해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라든가 뭐 장군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살을 통해서 이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다 비슷해요. 기독교에서는 뭐 그렇게 그 천사나 그런 선신이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보살이 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보살 중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력 보살이 있어가지고는 부처님 단계에 거의 간 사람들이 이제 그 중생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혜를 대신해서 문수보살, 또 이제 큰 행동을 하는 그런 보현보살, 그다음에 이제 자비를 실천하는 관세음보살, 또 이제 지옥수생까지도 구제하려는 큰 원을 세운 대원 지장보살, 그다음에 이제 미래 중생을 제도하려고 공부하고 계시는 미륵보살, 이렇게 이제 여러 대력보살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지금 이제 큰 원을 세워서 막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보살이, 지난번 말씀드린 보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밀어주겠다 그 말씀이죠. 뒤에서 다 니들을 뒷받침하고 다 니들을 다 생각하고 밀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조그만 걸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뭡니까 우리 무속신도 마찬가지, 무속에도 마찬가지, 무속도 뭐 부뚜막 신에다 절하는 사람, 무슨 그다음에 뭐 선왕당에다 절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뚜막에서 부엌에 가서 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도 다 그거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 자기가 이름이 있다, 뭔가 밀어주는 게 있다, 이렇게 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론 미신이라고 비난한 이유가 너무 빠지면 미신이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무조건 미신이 아닌 거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 중에는 어쨌든 뭐 효도를 하라든가 국가에 충성하라든가 이런 걸 내걸고 그걸 한 사람들은 이제 본받아서 그렇게 신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시면은 뭔가 영험이 있다는 겁니다. 영험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하물며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진리에서 오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주의 큰 힘이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자꾸 경을 읽고 또 부처님을 연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뭔가 자꾸 알아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무당이 되고 판소가 되고 관상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우 스님께서는 그것을 무척 경계하셨어요. 니들 건강을 읽다가 그렇게 공부하다가 뭔가 알아지는 게 있다고 그래서 잘못 가면은 그 바쳐야 되는데 잘못 가면은 니들 무당 판소 되기 쉽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그만 깨달음에 딱 정지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그러니까 뭐 정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경을 읽고 부처님을 열심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나를 밀어주는 힘이 뒤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경험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읽고 이거를 너무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건강을 읽어서 부처님의 큰 어떤 지혜의 큰 분위기 속에 1250인의 한 사람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미륵전열애를 부처님을 열심히 부르면은 뭔가 내가 재앙에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더 드릴 것은 뭐냐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발전해 가지고는 이제 쭉 퍼져 나가는데 백성우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에 의하면은 동아시아로 전달된 불교는 철학적인 불교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불교를 갖다가 불교라고도 그러고 불학이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철학적인 이론과 동시에 종교적인 것이 같이 도달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해석된 불교가 동아시아에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버마와 스리랑카 뭐 태국 이런 데는 이제 소위 이제 테레와다 불교라고 그러는데 상좌자 불교, 굉장히 기율을 중시하고 옛날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들 이제 근본 불교라고 그러고 하는 상자부 불교가 그쪽으로 전해졌고 또 티베트로는 이제 좀 신비적인 불교, 신비한 불교가 전해진 것이 이제 티베트 불교죠. 약간 티베트 불교는 상당히 신비하죠. 요새도 뭐 달라이라마가 뭐 전생에서 누구 와서 그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신비한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티베트 불교인데 어쨌든 근데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철학과 이제 일상생활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불교는 불교의 그 승려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생활이 곧 철학이에요.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철학대로 그대로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철학과 실생활이 거의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동아시아의 불교의 특징이고 동아시아 사상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철학과 실생활이 상당히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철학자들 보면은 옛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현대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현실과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맞지가 않는 그러니까 현실은 따로 있고 철학은 또 따로 있는 그런 철학과 현실이 일치 않는 그런 현상이 유럽 철학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 철학을 이렇게 들어온 건데 독립하고 해방하면서 자기 나름의 철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국의 철학이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 실용주의 철학은 역시 현실과 철학이 상당히 밀접한, 일치된 그런 철학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런 철학은 또 동아시아하고 다른 점은 동아시아는 과학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생활과 철학이 일치돼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생활하지만은 그것이 과학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과학은 우선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되려면 그 진리가 되려면은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모순이 없어야 되고 모순율이나 또는 그런 율의 그 동일률이나 그런 율에서 그 벗어나지 않고 하더라도 일단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틀릴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실증적으로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그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은 당장은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먼 미래라도 증명할 가능성이 있는 명제면은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게 증명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걸 주장하면 그것은 그 공허한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것이 이제 논리 실증적으로 유럽에서는 발전했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과 유리된 진리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상당히 진리라는 거의 객관성을 굉장히 실제로 인정을 하면서도 미국의 실증주의는 어떤 것이 진리고 참이라면은 그 참이고 진리인 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의미가 있어야 된다. 연결되고 실생활과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학적 태도죠. 그래서 과학과 결합된 그러한 철학, 실증주의 철학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동아시아는 철학과 현실이 상당히 연결이 됐고 철학과 현실이 유리되지 않은 그런 좋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 아쉽게도 19세기 초기에 20세기 초기 19세기 말경에 미국의 실용주의가 중국으로 올 뻔했어요. 중국의 미국 실용주의 쫀주의의 제자들이 몇 명이 중국에 가서 파견을 하고 선전을 했는데 마침 그때 중국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에 막 태동하고 있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거를 너무나 그런 막스주의의 그런 뭡니까 그런 태도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실용주의가 뿌리낼 그런 것이 이제 싹을 거두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은 약간 아쉬운 일이고 앞으로라도 이제 불교가 그렇게 과학과 유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왜냐하면은 철학, 과학만 해도 안 돼요. 과학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은 과학에도 되면은 과학에 무슨 단점이 있느냐? 밤낮 논리와 그런 합리점만 따지기 때문에 과학에 매몰되면은 인간성이 없어지고 인간이 동물과 다름이 없어요.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귀함과 그런 거를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에는 그런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윤리라든가 또 선이라든가 그런 거를 과학에는 없기 때문에 과학만 추가가 되면 인간이 메말라지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거죠. 그 큰 문제인데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갖다 막 배척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아시아가 그동안에 불행하게 됐던 건 바로 그거예요. 생활과 철학이 일치돼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독단론적으로 그래서 실생활과 유리된 그런 실생활과 철학이 완전히
형식적으로는 따르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과학이 없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 과학을 부정하는 과학이 없는 그러한 철학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목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매주의.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소스를 밝히는 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목매주의가 됩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그런 철학과 그런 사상은 목매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을 배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백성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20년대에 벌써 과학의 중요성을 알아서 논문을 여러 개 쓰셨기 때문에 과학과 매몰되지는 않지만 매몰되면 안 되지만은 또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상당히 펴신 그러한 선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배우면서도 불교를 또 너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과학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배척하면은 그것은 목매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그런 공부하는 우리 철학을 상당히 함께 우리가 연구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이 상당히 밀어주시고 도와주신다. 배우에서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